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자 주신 5882님. 영희 누나 재원지원금 하반기에 한 번 더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대통령한테? 재난지원금 주실 수 있는지? 자, 어쨌든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3번 더 이런 지원금 지급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또 어제 밝히기도 해서 또 3차 추경도 지금 남아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5월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제 5월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게 되면 77.6을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건 이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믿음, 앞으로 소비 지출이나 물가 수준에 대한 전망을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건데요. 6가지를 물어봅니다. 현재 생활 형편이 어떤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가계 수입은 어떤지, 지출은 얼마나 하실 건지, 향후 경기에 대한 판단과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표준화해서 산출하는데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낙관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77이긴 하지만 이게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1월에 10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특히 이제 70.8까지 이제 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77로 반등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냉랭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좀 피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죠.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심리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반등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되거나 좀 더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0일 시작되는 여행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관광을 앞세운 대대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렇게 내수시장이 어쨌든 활성화가 되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바로 소비 절벽이거든요.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7, 8월은 공교롭게도 여름 휴가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산업 가운데 하나가 관광인데 실제로 올 4월 이 방한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98.3%가 줄었고요. 우리 국민들의 외국 여행이 99.3% 감소했습니다. 거의 안 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국내 시장 살리기 위한 이 내수시장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크게 한 3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우선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숙박시설을 예약하게 되면 최대 3만 원의 할인 쿠폰 100만 개를 지급합니다. 또 여행 상품을 선결제하는 15만 명에 대해선 30% 할인 혜택을 주고요. 또 여행객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도 있는데 지역 관광 명소를 방문한 뒤에 그 주변에 묵는 관광객 12만 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을 또 해안 누리길 걷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는 지역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특정 기간을 두고 관광지 입장료를 깎아주는 여행 주간을 올여름에는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더 늘리고요.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비도 대폭 할인해주겠다라는 계획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기대하는 효과가 한 4조 6천억 원 상당의 관광지출 효과 또 8조 한
5천억 원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더니요. 6635님께서 강한 효과를 동반한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나는 반대입니다. 강력히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주중에 회사 근무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동네 마트에서 배송 알바한 지 2년인데요. 요즘 폭발적인 소비로 인해 배송이 너무 많고 주문한 물건이 엄청 무거워서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재난지원금 풀린 후 2주째 마트는 명절 대목입니다. 한 번만 더 주면 저는 정말 일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재난지원금 풀린 거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역시 효과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해서 좀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관광시장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K방역과 관광이 합쳐져 있는 이 한국형 안전여행 모델,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관광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여행도 좋지만 감염 우려 있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해외에서 모범 사례를 꼽히고 있는 정부, 민간 차원의 방역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선 관광시설에는 일정한 안전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약제, 인원 제한과 같은 관광객 분산 방안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걷기길이라든가 자전거길 그리고 건강한 해양관광 시설 등 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숨은 여행지를 발굴해서 관광객을 분산하고 또 감염 우려도 최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줄서기 간격 유지, 또 한방향 관람, 동선 관리 등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방역 일자리 6,500명 규모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또 밀집도가 높은 행사의 경우에는 당분간 좀 취소하거나 연기해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2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달 반 만에 2,0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어제 무려 35포인트, 1.76%가 올라서 2,029로 거래를 마친 겁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한 것은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될 무렵인 3월 6일 이후 처음인데요. 코스닥은 연중 최고를 갈아치웠습니다. 9.2포인트가 올라서 729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지금 봉쇄 조치 완화하면서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다 백신,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도 강세입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2% 넘게 500포인트 넘게 올라서 25,00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 또 S&P 500 지수도 1.23% 상승을 했는데 특히 미증시에서는 이 제약업체 노바백스라는 이 업체가 사람을 상대로 한 1단계 임상 실험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훈풍이 불었는데요. 다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요. 또 홍콩 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정 북하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기종입니다. 연애 연습해서 오시죠? 네. 그리고 예카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가 여기서 왜 이러나 카리스마 이호선입니다. 그 에리안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예쁜 카리스마. 오늘 진짜 월드 클래스 유니폼 스타일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큰일 그러니까요. 났습니다. 이거 성희롱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아이고 생각하시고.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의도 네, 아닙니다. 멘트를 좀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 광역시에서요, 여중생이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영상은 돌고 돌아서 피해자에게 전달이 됐고요. 자신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또 한 번 본 겁니다. 이 학생이.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오늘은 학교 폭력 그리고 동영상 공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 팀장님, 네. 이번 광주에서 생긴 여중생 폭행 동영상 사건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죠. 네, 지금 갑자기 웃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 마음이. 네. 광주 여중생 폭행 사건 지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비판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이죠.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그 해질머리 오후 6시경인데 뭐 지역을 가급적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지만 실제 광주에서 일어난 건데요. 그 충장로에 보면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 빈 상가 건물의 그 폐식당입니다. 그 폐업한 식당인데 그 안에서 15세 학생이죠. 이 여중생 2명이 또래 여학생, 같은 15세 또래 여학생을 길 가다가 마주칩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쳐다봤다. 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그 빈 상가 건물로 그 이유로 끌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져요. 우선 무릎을 꿇리고 네. 한 학생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 여학생이 머리채를 움켜잡고 비틀고 하면서 이제 그 폭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여학생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정말 그 잘못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웃으면서 그다음에 반말했던 부분을 같은 나이 또래 15살밖에 안 된 여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말했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뭐 미안하다 사과를 하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윽박을 지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휴대폰 촬영을 계속 하는데 폭행 장면을 이때 때리는 학생이 나 격투기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협적인 그 말을 해요. 이렇게 하고서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알려지기는 2명의 학생이 가해자인데 4명의 같은 또래 여학생이 또 이걸 참관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범 개념 쪽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학생의 그 폭행 장면을 촬영을 한 걸, 동영상 촬영하는 걸 SNS에 올려서 공유하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유포가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그다음에 학생들을 둔 엄마들, 아빠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근심과 걱정을 주는 그런 지금 핫한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 지금 그게 기분 나쁘다. 이런 이유로, 그냥 생면부지의 여학생을 이렇게 무릎 꿇리고 한 거예요? 생면부지가 아니고요. 네, 원래 알던 문제는 친구요? 어떤 거냐. 예. 그 2명의 학생 중에 1명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하게 지내는 학생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으로 변질이 돼서 이렇게 그 상당한 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로 그 상당히 잔인하고도 15세 여학생이 했으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악질적인 폭력을 행사한 지금 것이죠. 이걸 보면은 이제 무릎을 꿇린 다음에 그 여학생 머리채를 막 채서 이리저리 세차게 잡아 당기고 사과를 하라 그래서 여학생이 미안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또 애를 막 때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카메라를 쳐다봐라 똑바로 쳐다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동영상 하더라고요. 촬영한 얼굴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예. 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폭행 영상을 촬영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정말 이게 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의 이 잔인한 폭력에 정말 우리가 부르르 떨게 되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최근에 과거하고 좀 다른 아이들 사이에 범죄 현상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포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의 우월성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의 모욕감을 영구적으로 남기겠다는 의도거든요. 굉장히 사실 좋지 않은 범죄인데 네. 우리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카메라 똑바로 쳐다봐라. 이 얘기는 내가 촬영을 할 거고 너는 얼굴을 들이대고 특별히 얼굴이라는 건 그 사람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모욕감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미안해요를 죄송해요로 변경한 부분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미안해요라는 동년배 사이에 존댓말을 한 것도 부적절한데 이 부분을 죄송해요라고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더 위에 군림에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네가 저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네가 말로 표시하라는 의미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단순히 어떤 영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다 모욕과 우월 이 두 가지 코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애들이 이런 그 가해자 아이들의 이런 집단적인 행동이 도대체 왜 일어나나. 우리가 사실 요새 못된 애들 얘기 많이 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좀 가만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다들 카피캣인 것 같아요. 카피캣이라고 카피는 복사하다란 뜻이고 캣은 고양이란 뜻인데 마치 새끼 고양이가 그 어미 고양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듯이 아이들이 대부분 우리가 청소년기 아이들의 그 개인적 우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그 독특한 심리 양상으로 내가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 또 나는 보상도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나는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하는 요 시기만 나타나도 희한한 그 마음의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여러 간접적인 그 여러 범죄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이걸 직접적으로 실행한 다음에 이거를 기록 영상으로 또 남긴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제가 볼 때는 사회적 범죄의 카피캣이거든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주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해자가 2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이 피해자하고 동년배예요. 15살짜리.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한 명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에요. 네네. 한 명은 그러니까 촉법소년이에요. 피해자보다 어린애였어요. 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자기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영악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 소년법을 적용을 받고 또 촉법소년 그러니까 14세 미만 뭐 13세 미만 아이들이 이제 촉법소년으로 정말 그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해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천 개의 학생들이 가해 학생이 붙잡혀 와요. 근데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어떤 형태냐면 아니 형사님 아저씨 나 빨리 보내줘요. 왜 안 보내줘요? 우리 소년법상 보호자 입회해야 되고 보호자한테 빨리 인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낄낄거리고 웃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 조사를 했던 경찰이나 수사관이 물어봐요. 네. 너 혹시 소년법이나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우리 다 공부해요. 그리고 다 아이 아빠가 변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수도 있고요. 이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어머나. 우리가 중한죄를 저질러도 별로 큰 처벌 안 받기 때문에 아저씨 조사 받으면 우리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이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했던 그 형사나 이제 아빠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든 이런 분도 있는데 야, 이렇게 개념이 없나.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네. 부모들이 이제 학부형 입장에서 보호자 개념으로 신병을 인계하러 오거나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입회를 하게 돼 있거든, 조사를 할 때. 그런데 이거는 정말 무개념의 극치가 또 나와요. 아이들보다 더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부모가? 거나. 예. 예. 이 아이들 뭐 소년은 인계될 것도 아니고 보호처분이고 가정 이탁 교육받으면 돼.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뭐 당신들 할 일 마쳤으면 아이 빨리 보내줘. 내가 데려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가 전체는 아니지만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앞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아, 나는 어지간히 잘못을 해도 우리 부모가 지켜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큰 처벌을 받지 않아. 이런 개념이 확산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이거 경찰청에 2015년도 전국적으로 그 폭력 학생 발생 현황이 약 3,000건이 안 됐어요. 근데 작년도 현황을 보면요. 몇 배가 올라간 줄 알아요? 무려 4배가 증가해서 8,000여 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100% 그 프로테이지 중에 폭력이나 이런 어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무려 37.4%. 이 경찰청 통계인데요. 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학교 교사나 뭐 학폭위 대책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교육감이 1년에 2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학부형이 3분의 1 이상이 구성된 전담 기구를 만들고 근데 문제는 전담 교사가 배치가 돼도 정말 지극히 안타까운 게 현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담 기구 구성이나 그다음에 전담 교육 그 배치된 교사들이 다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학교 폭력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하는 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는 촉법 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알고 있어요? 혹은 본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년자로서 상당히 경한 처벌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오히려 뻔뻔하게 그렇게 나오는군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일부 몰지각한 부모님이 또 아이들이 전체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또 어떤 기여를 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와, 근데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만은 실제 촬영을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아이가 한 행동이 그대로 고스란히 증거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없이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얘네들이 이게 영상으로 남으면 본인에게 불리할 텐데. 그렇죠. 얘들이 나름 뭐 법도 안다고 하고 나름 똑똑한 애인데 애들이 왜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미화된 폭력의 그림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영화도 그렇고 여러 범죄 현장에 관련된 뉴스들도 그렇고 보면 어른들의 방식이 집단이 함께 모여서 개인을 폭력을 가하고 이 폭력을 영상으로 담고 담은 다음에 이걸 다시 유포하고 이런 양상들이 초기에는 성인들 중심으로 발생을 했고요. 네. 후기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게 이전이 되게 되는데 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이 시기 얘네들이 보통 정체성 형성을 한다 이야기하는데 이 정체성 형성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미테이션, 모방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그다음에 도덕적 판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도덕적 판단이 이 아이들에게 내가 나에게 이후에는 이런 플러스 요소가 있고 이런 마이너스 요소가 있겠다 싶은데 폭력은 그때 당시 가해자에겐 플러스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고요. 영상은 우리가 성장해서 나이를 먹어가면 지난 세월의 기억만으로도 부끄러움이 느껴지는데 어떨 때는 지나가다 갑자기 서잖아요. 옛날 생각나서 창피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멈춰 있는 그 상황에서는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피캣의 특징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 우아의 특징이 함께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뒤에 거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데다 플러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폭력 영화들의 핵심은 뭐냐. 감방에 갖다 나오는 걸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요. 아무렇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한 번 다 감방에 갔다가 다음번에 또 가면 거기서 대접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미화된 폭력에 대한 그림자는 아이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런 카피캣들이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고 못난 이들인데 엉덩이에 뿔난 애들인데 여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촬영을 남기는 거는 물론 뭐 휴대폰에 촬영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걸 범죄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단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걸 찍어놓고서 그 아이를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또 괴롭힐 수 있는 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건드릴 수 없는 용맹한 내지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우월감의 심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백기정 팀장님이 사실 이번에 이 SNS에 올라온 이런 영상 이외에도 정말 많은 걸 보셨잖아요. 네, 그 좋은 질문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기회에 정말 14세, 15세, 16세 된 이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잔인하고 포악적이고 지능적이고 정말 어떤 그 반사회적 경향까지 가지고 있는 심리에 표출되는 세 건을 제가 뽑았어요. 네. 어떤 거냐면 자, 수원에 있는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7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이제 얼굴에 상처가 나도록 발길질 주먹질을 해서 때리고 막 피가 터지도록 폭행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웃으면서. 이게 촬영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집단 폭행 이유가 또 기가 찹니다. 이게 2007년생 초등학생이 2006년생, 그러니까 13세, 14세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여학생인데 가슴골 나온 사진을 다른 남학생, 자기한테 친한 남학생에게 전송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남학생에게 사귀자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징하고 폭력의 단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원 간호경찰서에서 7명 소년 전원을 분리심사원에 인계했는데 네. 이거 소년은 분류해봐야 아무런 큰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있어요. 대전 지역에서는 중학교 2학년생이 이제 동급생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그리고 말 듣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어디로 데려간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공터나 그다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갑니다. 어두운 곳, 또 CCTV가 없는 곳으로. 그래가 이제 주먹과 발길질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켜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폭행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계속 고통스러워 하는데 거기서 또 촬영을 하면서 결국 집에 돌아갔는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서 손가락 마디 골절되고요. 그다음에 갈비뼈가 몇 대가 골절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폭력을 행사를 했는데 결국 이 아이는 1개월 동안 입원하는 그 중상을 입고 입원하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아이들은 별다른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전북 익산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건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낮 12시경에 여고생 2명이 교회 인근 공터에서 여고생 1학년 1명 여고생 1학년 2명이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을 이제 뺨을 때리는데 이건 또 뭐냐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짜증이 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시간 동안 손으로 뺨을 이쪽 40여 차례를 때리는데 침을 뱉고 또 이 고등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재를 학생한테 털어요. 이런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 폭행 장면을 동영상에 또 촬영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 웃기는 건 이런 행위를 재미삼아 하거나 자기가 일상에서 짜증이 나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올까?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미화된 폭력의 그림자 지금 굉장히 와닿는데 정말 어떤 매체라든가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가장 저는 이제 문제가 일선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네. 특히 잔혹한 게임이 있어요. 살인 무기 막 들고 죽이는 게임.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고 성인이 돼서도 여기에 빠지는 경우 있는데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명문대 서초경찰서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명문대 유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이 학생이 미국에 가서 이 전쟁 그 게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학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서초구에 사는 학생이 꽤 부유한 집 그 아들인데 새벽 1시에 게임을 하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뭘 들고 나가냐면 게임 중에 집안에 흉기를 들고 나갔다가 야근을 하고 돌아온 20대 후반에 대학 졸업하고 한 3년 정도 그 취업을 한 그 여성을 무자비하게 지하주차장 끌고 와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어머나. 이 사건이 그때 보도가 되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이게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잔인한 게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돼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대다수 남의 자식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언젠가는 저 뉴스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폭력이 잔인한, 물론 이제 그 잔인한 게임의 효과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를 보셨다는 얘기였는데요. 이호선 교수님, 그 폭행 영상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낄낄거리고 하는 내용이 피해 학생 괴로워하거나 말거나 근데 조롱하는 그거를 또 조금 더 자랑스럽게 보려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촬영을 하고 있는 휴대전화 보라고 강요하면서 그냥 내가 지시 한마디 하면 걔가 따르는 그걸 보고서 또 너무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심리 때문에 또 이게 더 계속 활성화되고 그러는 건가요? 가해 현장이라기보다 우월감을 경험한 현장이라고 가해자들은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우월감을 경험한 현장이다. 근데 제가 요새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맞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디지털 폭력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폭력 양상 끝에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N번방 사건을 보면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죠. 요새 아이들은 폭력 장면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돌려보고 이걸 실제 뭐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이건 뭐냐면 일반 그 직접 가해 폭력에 플러스 디지털 폭력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 중에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때 맞는 것도 무섭지만 기록은 남는 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이들이 알고 있고 아이들 얼굴이 노출되면서 여과 없이 내 평생의 모든 것들이 볼모 잡힌 듯한 이 느낌을 버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몸에 대한 피해보다 이 수치심에 대한 모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0528 쓰시는 애청자분께서도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본인의 SNS 자랑과 조회수 높이고, 뭐, 너튜브 컨텐츠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이런 것도 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백기동 때 말씀하신 것처럼 쌍남자분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그분은 어릴 때 폭력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 주셨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름커피구름님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걸 알 때까지 아예 학교를 졸업시키지 마는 건 어떨까요? 또 이런 의견까지 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상당히 이게 복합적인 원인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자,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결국 뭐 처벌이라고 해봤자 이제 형사처벌을 못 받는 거니까 이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게 보호처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보호처분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국회라든가 또 국민청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폭력이 견디다 못해서 옥상에서 추락해서 추락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보면 가해 학생들은 사실 그 아이를 뭐 살해하거나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앞에 영악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어리지만 어린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니까요. 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국민청원에도 어떤 게 올라왔습니까? 촉법소년에 대한,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라든가 촉법소년에 대한 그런 하향 연령을 좀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만 저는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촉법소년에 대한 이런 문제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처벌을 받고 진행을 하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국회에서 앞으로 21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사실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원래 잘 아시면서 괜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촉법소년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죠. 그러니까 범행 기록이 절대 남지를 않고 대신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보호처분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심한 단계까지 있지만 제일 낮은 거는 그냥 부모님한테 돌려보내고 이제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보호관찰관이 좀 단기 보호관찰을 하기도 하는 이런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물어보면 소년 법원에 계시는 분들도 별로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판사님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개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벌써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씩만 딱 여쭐게요. 이런 학교폭력 없애야 되잖아요. 자. 단기 대책, 장기 대책 한마디씩만 좀. 예,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네. 지금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가해자 말고요. 피해 당사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게 1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 실행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고 결코 남의 자식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한 법률도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하기 네.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예방이나 상담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뭐 CCTV 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교육감이 1년에 2번씩 그 학교를 통해서 실태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그치지만 않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시행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한 학교폭력 예방의 일환이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아이들의 범죄를 멈춰야지 인생을 멈추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처벌이라는 단어보다는 선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죄를 멈춰야지 인생을 멈추게 하면 안 된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잘 돼야죠. 근데 그러니까요.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올게요.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를 내리까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해보자는. 잘해보자는.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자,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메이저리거였는데 지금은 소속팀 없이 그라운드 밖에서 야인 생활하는 선수가 있다. 그쵸. 네, 자, 누군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음주로 물을 빚었다. KBO에서 1년 6위 실격 징계를 받았다. 누굴까요? 째깍, 땡! 1번 강정호 선수입니다. 아, 강정호 선수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강정호 선수 지난 25일에 KBO 상벌위원회에서 그 1년 6위 실격. 6위 실격도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자격정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자격을 1년 동안 중지시킨다 뭐 이런 건가요? 정지시킨다? 예, 맞습니다. 1년 자격정지에 봉사활동 300시간 결정이 났거든요. 왜 이런 벌을 받았냐?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시죠. 2016년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일으켰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2009년하고 2010년에 음주운전 사실이 또 있었다. 이건 이제 숨기고 있다가 2016년 사건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실형을 받았어요. 음주운전 삼진 아웃. 그래서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KBO 리그로 다시 복귀하겠다. 그래서 이미 탈퇴 이걸 풀어달라고 신청했기 때문에 KBO에서 이제 상벌위원회에 열어가지고 징계를 준 거고요. 그런데 여론은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음주운전 3번이고 뺑소니 사건인데 그리고 KBO 규약에는 음주운전 3번이면은 3년 이상 유기 실격을 줘야 되는데 왜 1년이냐. 이 여론이 좀 비등한데 이 규약은 2018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6년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상벌위원회에서는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 강정호 선수가 사실은 실력이 되게 좋고 총망받는 선수였는데 음주운전을 상당히 많이 하는군요. 2009년에도 하고 2010년에도 하고 맞습니다. 2012년에도 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삼진 아웃으로 인해서 뭐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고 형사적인 처벌은 받았는데 다시 KBO에서 활동하려고 보니까 KBO에도 자체 규정에 따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 근데 그 규정이 2016년도가 아닌 2018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거라서 실제 2016년도에 음주운전을 했었더니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제 이 얘기군요. 예. 자, 그런데 과거 미신고했다 이런 거 좀 괘씸죄 같은 거 없습니까? 괘씸죄, 미신고에 대한 괘씸죄도 적용받지는 않았고요. 근데 대신에 여론의 질타를 그렇죠. 받게 되는 여론이 거죠. 제일 무섭죠, 사실은. 네. 자, 그리고요. 2016년도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있었었는데 징계를 너무 늦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20년도죠. 지금이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징계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KBO는 KBO 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에게만 징계를 줄 수 있죠. KBO가 그렇죠.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선수들 징계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에 대해서만 이 협회에 예. 소속되어 있는. 근데 이 강정호 선수가 지난해 8월에 피츠버그에서 방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이전까지는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기 때문에 줄 수가 그러네요. 없었고요. 8월에 방출당하고 난 뒤에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고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뛰려고 팀을 알아보다가 이게 여의치가 아니니까 올해 4월에 와서 KBO 리그에 복귀하겠다. 그래서 내 신분이 지금 이미 탈퇴이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KBO에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KBO가 먼저 징계를 준 거죠. 이미 탈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탈퇴는 퇴출이 아니잖아요. 퇴출은 아니죠. 네. 이미 탈퇴는 구단에서 선수를 방출할 때 이제 우리 선수 아니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 데리고 가라. 다른 팀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완전 방출이 있고요. 방출은 하되 우리 선수다. 다른 팀에는 못 간다. 이렇게 선수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때 전 소속 구단인 키움이 이미 탈퇴로 풀어줬고요. 이미 탈퇴로 풀어줬다는 거는 메이저리그 갔다가 다시 한국에 복귀할 때는 반드시 우리 팀으로 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키움 소속 선수로 뛸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은 좀 의아해요. 뭐냐 하면 네. 보통 이런 경우에 KBO 리그로 복귀하려고 하면은 자신에 대한 이 권리를 키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소속팀과 상의해가지고 그렇죠. 이미탈자를 풀자 이렇게 가는데 소속팀에 대해서는 상의 없이 KBO에다가 상의를 한 거거든요. 예, 이 얘기는 어쩌면 나는 키움에 가기 싫다. 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가기 싫다 그래도 그렇게 되는 어쩔 겁니까? 수 없죠. 예, 이 권리가 선수에 대한 권리가 키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서 키움도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정호 선수를 반갑다고 맞이하자니 여론이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강정호 선수 우리는 싫다. 다른 팀에 데리고 가라라고 하게 되면은 강정호 선수가 이제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보통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선수를 다른 팀에 보내면은 우리 팀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다른 팀에도 못 가게 막으면 선수 생명을 강제로 은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네. 그래서 키움으로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강정호 선수는 실력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비록 음주운전 이후에 실전 경기에 뛰지 못했던 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현역으로 뛸 수 있고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인정은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 팬들도 변했고 어떻게 변했냐. 야구만 잘한다고 다 열광하고 응원을 보내던 시대는 지나갔고 스타에 걸맞는 또 야구 선수로서 어떤 걸맞는 그런 이 품격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정호 선수는 그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의 재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재능은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6년 사건은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까지 겹쳤고요. 그 이전에 두 번의 음주운전은 KBO에다가 신고를 안 했어요. 숨겼다는 얘기죠. 이게 다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다른 선수들하고 관계는 좋습니까? 강정호 선수요. 네. 별로 안 좋죠. 이거를 사실대로 얘기하면. 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못 받는 건 아닌가 좀 그냥 생각이 개인적으로 갑자기 샥 들어서 예. 준 건데요. 어쨌든 1년 6위 실격이라고 해봤자 손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이제 팬들이 워낙 1년 6위 실격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 감정을 표현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이 강정호 선수의 그 프로 야구 영구 퇴출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렇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33살인가요, 강정호 선수가? 예, 33살이고요. 만약에 3년 6위 실격이면 지금 33살이고 지난해서부터 경기 뛰지 못했기 때문에 3년이면 뭐 36, 37이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선수 생명 끊겼다라고 보고 1년 6위 실격해서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공백이 너무 길죠.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과거의 그 명성에 어울리는 실력을 발휘할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야구 선수로서 한 35살. 이 정도 나이는 어떻습니까? 노장에 들어가죠. 노장에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사실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1년 반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상당히 조금 뼈아픈 그런 기간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내 야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돈 문제도 아니고 뭐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야구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야구 선수로서 다시 한번 뛰는 모습을 팬들에게 이제 보답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선수들이 흔히 야구로 보답하겠다. 축구 선수들은 축구로 보답하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국민들이 또는 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거나 문제가 뭔지를 본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군요. 뭐 야구 선수니까 야구만 잘하면 된다. 축구 선수니까 축구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건데 예.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게 생각하신 거군요. 자, 그리고 야구 소식 하나 더 알아보는데 ESPN이 KBO 리그 중계하는데 전 세계로도 이게 한국 야구가 중계 방송이 된다고요? 전 세계 130개국에
한국 야구가 중계가 됩니다. 와. 제가 그 스포츠 기자 생활할 때 또 이제 평론가로 할 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겠죠. 이게 딱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간 거. 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절대 제가 생각하지 못했고요. 또 한국 야구가 전 세계 130개국의 중계방송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ESPN이 지금 미국 전역에다가 하루에 한 경기씩 우리 프로야구 중계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했던 간에 중계 방송을 하고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ESPN이 전 세계 ESPN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야구 계속 다 중계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130개국의 이 KBO 리그가 중계가 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또 많은 변화가 지금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데 네. 가장 신이 난 거는 광고주죠. 예. 왜냐하면은 선수들 유니폼이나 아니면 모자에다가 이 스폰서 권리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이 자사의 그 상품도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앉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전 세계 130개국에 그냥 돈도 안 들고 그냥 홍보가 되게 된 거고요. 일부 이제 발빠른 기업들은 예를 들면 상품명을 한글로 표기했었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바꿔야 돼요. 영어로 잽싸게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빠던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타자들이 홈런 치고 야구 배트를 그대로 던지는 걸 말한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이걸 금기시한데 우리나라 하니까 좋아하더라. 이거였는데 2주에 빠던까지 선정하면서 결국 이제 중계방송의 권역을 확대하는 결정이 났는데 예. 그 박성민 선수가 참 명장면을 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이 빠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인들이 보기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로 왜 이렇게 빠던에 열광하죠?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나? 야구 예. 배트? 어느 정도냐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ESPN에서는 2주에 빠던을 선정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뭐 이럴 정도고요. 그러니까 뭔가 멋지게 던지면은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멋지고 화려하게 던지면은. 그리고 이제 한국 야구에서 이제 그 특히 재밌는 장면들에 이제 그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12일에는 그 NC의 박성민 선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홈런 치는 장면이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홈런을 치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는 이 타격 자세가 조금 무게중심이 흐트러져가지고 이 타격을 가하는 순간 무릎을 꿇게 된 거죠. 무릎 꿇고 난 다음에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서 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타구를 감상하는 이런 자세가 나온 건데 멋있었겠어요. 이건 정말 인상적이고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 보고서 저는 그 디스코 블루스라고 고대 그리스의 신체 조각상인데 원반 던지는 사람 있거든요. 박성민 선수의 무릎 꿇고 홈런 치기 장면은 이 스포츠 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스포츠 미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다. 저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줄게요. 예. 그 K리그의 북한 대표팀의 주 공격수가 MVP로 수상이 됐다, 선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북한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다는 겁니까? 수원FC K리그 2거든요. 안병준 선수인데 제일교포예요. 근데 국적이 조선 국적 돼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국적의 제일교포가 안병준 선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뛰고 있다. 3라운드 MVP를 수상했습니다. 안병준 선수는 K리그에서는 랑규사, 안형학, 정대세 선수에 이어서 네 번째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노영희 출발새 아침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